1등실 손님 중 마지막 차례인 하드맨은 이탈리아인과 영국인 하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화려한 옷차림이 덩치 큰 미국인이었다. 그는 요란스러운 체크 무늬 양복에 분홍색 셔츠와 번쩍거리는 넥타이 핀을 하고 무언가를 입안에서 굴리며 식당차로 들어섰다. 천박하게 생긴 크고 통통한 얼굴에는 유쾌한 표정이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하드맨 씨. 물론이죠. 그는 입속에서 껌을 굴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우린 열차 안의 승객들을 모두 만나보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그 길밖에 없겠군요. 푸아로가 앞에 놓인 여권을 내려다보았다. 사이러스 배드맨 하드맨, 미국인 41세, 타이프라이터용 리본을 팔러 여행 중인 세일즈맨.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스탄불에서 파리로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업 때문이죠. 항상 1등실로 여행하십니까? 하드맨 씨,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니까요. 그는 윙크를 했다. 자, 하드맨 씨, 어젯밤 사건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드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참 유감스럽군요. 어젯밤 저녁 식사 후에 무얼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으로 미국인이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가 물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이 철도 회사의 중역이신 부크 씨. 이분은 시체를 검사한 의사 선생입니다. 그럼 당신은? 난 에르킬 푸아로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습니다.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드맨이 말했다. 그는 1, 2분 정도 생각에 잠겼다. 솔직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알고 계시는 걸 모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내야 합니다. 그게 날 괴롭힙니다. 알아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드맨 씨? 하드맨이 한숨을 쉬고는 씹던 껌을 뱉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와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훨씬 진지한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코맹맹이 소리도 사라졌다. 그 여권은 위조한 겁니다. 사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푸아로는 앞에 놓인 명함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부크도 어깨 너머로 훔쳐보았다. 사이러스 B, 하드맨, 맥닐 탐정사무소, 뉴욕. 푸아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평판이 좋은 사립탐정사무소였다. 자, 하드맨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난 사기꾼 2명을 쫓아 유럽에 왔습니다. 그건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추적은 이스탄불에서 끝났죠. 난 상사에게 전보를 줬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던 참에 이게 왔습니다. 하드맨은 편지를 내밀었다. 편지지 윗부분에 토카틀리안 호텔의 표식이 있었다. 당신은 맥릴 탐정사무소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오후 4시에 내 방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는 S.E. 라쳇이라고 소명되어 있었다. 그래서요? 지정된 시간에 찾아갔더니 라쳇 씨가 사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그리고 편지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워하던가요? 아닌 척했지만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파르수까지 열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자신을 경호해 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같은 기차로 여행을 했는데도 누군가 그를 해치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편치 않죠. 나에겐 전혀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지침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그가 모든 걸 상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자기 옆방에서 묵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방은 16호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꽤 애쓴 덕에 얻었습니다. 차장 말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겨두는 방이라고 하더군요. 상황을 헤아려 보니 16호실은 꽤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이스탄불 침대차 앞에 식당차뿐입니다.
앞쪽에 있는 문에는 밤마다 빗장이 걸리고요. 암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뒤쪽 문으로 들어오거나 뒤쪽 열차에서 들어오는 길뿐입니다. 어느 경우든 내 방 앞을 지나가야 하지요.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전혀 모르셨나 보군요. 글쎄요. 어떤 모습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체 씨가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뭐라고요? 세 사람은 모두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하드맨은 계속 말했다. 작은 키,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여자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둘째 날 밤이나 셋째 날 밤에 올 확률이 높단 말도 했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군요. 부쿠가 말했다. 비서에게 말한 것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푸아로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 적에 대해 말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유 같은 거 말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목숨을 끈질기게 노리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작은 키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여자 같은 목소리? 푸아로가 곰곰이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하드맨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겠군요. 무슨 말씀인지? 라체 씨 말입니다. 당신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체 씨는 암스트롱과의 여자아이를 살해한 카세티였습니다. 하드맨은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거 참 놀랐군요. 난 라체 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난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 사람 사진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문에 난 사진이란 건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죠. 카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암스트롱 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에 작은 키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여자 같은 목소리라는 묘사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하드맨은 1, 2분 동안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다. 뭐라 말하기 어렵군요. 그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은 죽었으니까요.